전설로만 듣던 유물이 하루아침에 세상에 나타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발상의 전환을 합니다. 대각 문서를 한번 만들어서 속여보자. 대체 사람들은 왜 유물을 위조하는 것일까요? 세상을 뒤흔든 위조 사건과 인간들의 욕망, 그 뒷얘기들을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고학자 강인욱입니다. 여러분, 고고학자라고 하면은 어떤 게 먼저 떠오르나요? 인디애나 존스처럼 보물을 찾는 사람들, 아니면 공룡뼈나 화석을 찾는 사람들? 제가 만약에 인디애나 존스의 흉내를 약간만 냈으면요, 저는 지금 감옥에 앉아 있을지도 몰라요. 실제 고고학자들은요, 흙먼지 자욱한 열악한 환경에서 토기 한 점,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인골 한 조각을 발견하고 죽어있는 과거에서 새로운 상상력을 동원해 다시 한번 새로운 삶으로 부활시키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연하게 알고만 있었던, 내지는 기록만 남아있었던 사람들이나 나라의 유물이 발견되었을 때, 또 그것이 모든 사람을 놀래는 그러한 놀라운 발견이었을 때 학자들의 감동은 사실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놀랍고 대단한 발견들이 가품으로 밝혀진 것이 사실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대체 사람들은 왜 유물을 위조하는 것일까요? 세상을 뒤흔든 위조 사건과 그 뒤에 숨겨진 인간들의 욕망, 그 뒷얘기들을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고고학과 역사학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많이 질문해요. 둘 다 인간의 과거를 밝힌다는 점에서 크게 본다면 같은 학문입니다. 하지만 고고학과 역사학의 가장 큰 차이는 그들이 다루는 대상 자료입니다. 고고학은 주로 인간이 남긴 물질을 기반으로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역사책이 있는데 굳이 고고학이 필요합니까? 제가 한번 비유를 들어볼까요? 어릴 적 일기장이 있다고 생각해 볼까요? 물론 제 일기장에 매일매일 제가 무엇을 했고 어떠한 것을 했다라고 다 적혀 있어요. 하지만 우연히 다락방이나 창고에서 친구와 주고받은 선물, 아버지가 선물한 인형, 이런 게 우연히 나온다면 어떨까요? 일기장과는 또 다른 완전히 다른 나의 역사가 등장할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를 보통 400만 년이라고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역사가 튀어진 시간은 길어야 5,000년 밖에 안 돼요. 즉 99.8%의 시간은 역사가 없이 오로지 고고학이 연구하는 인간의 물질만으로 그들의 역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고학은 역사학과 서로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요, 서로 보완하면서 우리의 과거를 좀 더 가깝게 알 수 있게 하는 것이죠. 또 하나 많은 질문이 무엇을 발굴하고 어디를 발굴합니까? 라고 하는데요. 결론은 간단합니다. 인간이 남긴 모든 것입니다. 땅속을 많이 떠오르죠. 예, 맞습니다. 하지만 그뿐이 아니에요. 바닷속, 아마 조금 더 지나면 아마 우주고고학도 나올 거예요. 무조건 옛날만 파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파기도 해요. 최근에 어떤 그 미국의 고고학자는 E.T. 영화가 유행할 때 한 오락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없으면 내가 발굴을 하지. 발굴단 조직을 해가지고 포장도 안 뜯은 오락을 꺼내면서 아주 즐거워하는 그러한 그 적도 있었는데요. 한마디로 우리 모두는 고고학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뒤흔들 만한 그러한 수많은 발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사책에만 있거나 전설로만 듣던 유물이 하루아침에 세상에 나타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실제로 이순신 장군의 유물이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한산대첩으로 유명하죠. 바로 한산도 앞바다에서 발견한 이순신 장군의 대포 사건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992년 경남 통영시 한산면에서 어떤 대포가 바닷속에서 발굴됩니다. 근데 대포에 한자가 새겨져 있는데 거북선을 의미하는 글자가 써 있는 거예요. 귀함. 황자총통은 적선을 놀라게 하고 한 발을 쏘면 반드시 적선을 수장시킨다. 아니, 이 이상 이순신 장군과 관련이 있는 유물이 또 있겠습니까?
벼랑자 총통의 발견 소식에 대한민국 전역에 들썩였습니다. 우리 흔히 왜 명량 대첩도 그렇고요. 대부분의 전쟁은 물살이 빠른 곳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 전부터 수많은 발굴단들이 그 이순신 장군과 거북선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 애써왔는데 드디어 나온 거예요. 문화재위원회에서는 이 유물이 임진왜란이 일어난 16세기 말의 유물이 틀림없다는 의견을 내고 17일 만에 국보 274호로 지정되는 일대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활약을 대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유물로서 박물관에서 화려하게 전시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비판하거나 반론을 쉽게 제기할 수는 없었을지 몰라요. 그렇게 4년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1996년에 의외의 곳에서 이 유물이 가짜일 수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로 검찰이었죠. 검찰에서 사건을 조사하던 중에 그 피의자가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국보가 된 그 벼랑자 총통을 위조해서 물에 빠뜨렸다. 추가 조사를 해보니까 당시에 해군 유물 발굴단의 단장이 과욕을 부려가지고 생각다 못해서 유물을 만들어서 빠뜨린 것이죠. 사실은 그게 보면 알겠지만은 글자가 되게 또렷해요. 몇백 년 동안에 물속에서 녹이 슬었으면 나올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정말 좋았고, 더 이해가 안 가는 거는 거기에 있는 글자입니다. 조선시대의 거북선이나 배는요, 배함자를 쓰지 않았습니다. 배선자를 썼어요. 그래서 만약에 거북선이라고 그 당시에 썼다면은 귀함이 아니라 귀선이라고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무후무한 속도로 문화재로 지정했었다는 것도 담당하시는 분들이 좀 부끄러워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사실 우리가 국보, 보물, 사적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그런 것을 한 번 지정하려면요, 빨라야 2년, 3년이 걸립니다. 차근차근히 하나라도 빠진 게 없이 완벽하게 그 의미를 파악하고 난 다음에 그걸 지정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컨대 문효강릉은 3년, 천마총은 5년까지 걸렸죠. 그런데 이 국보 274호는 한 문화재위원이 대표로 200자 원고지 5매 분량, 그러니까 A4지 한 장 분량이죠. 평가서를 간단하게 내가지고 그것이 국보를 평가한 유일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유적을 찾겠다고 하는 개인의 비뚤어진 명예욕, 그리고 공명심 때문에 부끄러운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274호번은 지금도 결번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사건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후대에게 우리가 주는 교훈으로서 연구 결번이 남아야 할 것입니다. 위조 사건을 이야기할 때 한국만 이야기하냐? 사실 한국보다 전 세계에 더 많은 위조 사건들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미 위조 자체가 몇백 년 전에 이루어졌다면 어땠을까요? 그러한 유물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600년간 계속되어 온 끝나지 않는 성물 논쟁, 예수의 형상이 나타난 수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독교에서는요, 성물에 대한 전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입었던 수의, 최후의 만찬에서 등장한 성배, 십자가에서 옆구리를 찔렀었던 롱기누스의 창. 수위는요, 요한복음 20장 6, 7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의 제자가 예수를 장례 지내고 며칠 뒤에 무덤에 가보니까 시신은 사라지고 시신을 감쌌던 아마포하고 머리 두 것만 남아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신이 사라진 아마포는 예수님 부활의 상징이 되는 최고의 성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실물이 14세기에 프랑스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당시에 전설로만 전해지던 성물이 작은 한 마을에 여인이 가지고 와요. 남편이 소유하고 있었던 예수의 수의를 교회에서 공개합니다. 아마포를 만든 이 수의에는요, 놀라운 형상이 남아 있었어요. 한 남자가 손을 모으고 누워있는 형상인데 머리와 팔 부분에 핏자국이 흘러내리고 있었고요. 옆구리하고 손목, 발 부분에 얼룩진 핏자국, 못을 박았었던 흔적이죠.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과 너무나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십자가에서 당한 예수의 고난을 직접 확인하는 것 같은 감격을 느꼈고요. 전 유럽에 아주 유명해지고요. 근대 이후에는 세계적인 명성을 얻습니다. 하지만 14세기에 등장한 이후로도 계속 논란에 논란을 거듭했었죠.
너무나 많은 과학자들이 이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니까 드디어 1988년도에 과학적 방법을 동원합니다. 수위에서 우표 크기의 작은 천 조각을 떼어내서 3등분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각각 가장 권위 있는 실험실이 있는 옥스퍼드 대학, 애리조나 대학, 스위스 취리히 대학 등으로 보냅니다.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은요, 약 10만 년 전까지 꽤 정확하게 연대를 알 수 있고요. 전 세계에서 이것을 하지 않는 지역이 없습니다. 즉 가장 검증되고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죠. 그런데 이게 또 대상물이 토리노 수위 아닙니까? 조심해야 되겠죠. 이 세 개를 보낼 때 주관이 개입될까 봐 이 세 대학교에 이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안 해줘요. 블라인드 테스트란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연대가 밝혀진 다른 그 샘플도 같이 줍니다. 만약에 기계가 이상하면은 원래 연대를 알고 있는 것도 연대가 잘못 나오겠지요. 연구소에서 테스트를 하고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 실험실 모두 결과는 같았습니다. 대략 13에서 14세기로 밝혀진 것입니다. 즉, 이 아마포는 예수님의 연대와 관계가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 더 나아가야 되겠죠. 이러한 성물이 나타난 배경은 어디에서 있었을까? 사실 성물이 나오면 뭐가 제일 좋습니까? 그걸 보면서 신도들은 자신의 믿음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 유럽에서 다양한 이방교를 믿던 북유럽 사람들을 개종하기 위해서 다양한 성물이 필요했었던 상황입니다. 보이는 증거가 없으면은 이방 교도인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즉, 유물이 없으면 안 믿는 거예요. 예수의 성이라고 일컬어지는 토리노의 성이도 새로운 성물들을 찾는 그러한 과정에서 등장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여전히 다른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세 번째는요, 조금 더 동쪽으로 유라시아를 관통하는 실크로드를 한번 가볼까 합니다. 실크로드, 낭만적이죠. 하지만 실제 고고학자가 보는 실크로드는 참담하고 비참합니다. 왜냐하면은 20세기 초반에 이 중앙아시아를 들고 다양한 서구 열강에서 자기들이 그 땅을 얻기 위해서 다투고 또 나아가서 그 땅에 있는 유물들을 경쟁적으로 약탈해 가던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영화 인디애나 존스 같은 약탈과 발견으로 서로 경쟁하면서 탐험가들이 유물을 얻다 보니까 탐험가들이 현지인들에게 사기와 협박을 일삼는 것은 물론이고 유물들을 강탈해 옵니다. 이러한 강탈의 과정에서는 원주민들의 피해도 사실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현지인들이 탐험가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친 이야기도 있습니다. 실크로드에서 유물을 조달해주던 아훈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실크로드의 탐험가들이 제일 좋아하던 유물 중에 하나가 바로 글자였어요. 글자가 있는 유물이 있으면 그거는 글자 해독을 하면은 이제까지 밝혀지지 않은 새로운 국가를 발견한 것과 같은 그러한 명예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경쟁을 했죠. 그러자 아훈은 발상에 전환을 합니다. 문서를 찾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문서를 한번 만들어서 속여보자. 이 실크로드는요, 사람이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타클라막한 사막 사이사이에 있어요. 유적 갈라 그러면요, 수십 킬로를 목숨을 걸고 갔다 와야 돼요. 많은 사람이 희생당하죠. 목숨을 걸고 갔다 와서 글자에 있는 것들을 주니까 탐험가들은 이 글자가 무슨 내용인지도 몰라요. 올커니 해가지고 직접 발견한 여러 고대 문자를 조합을 한 거예요.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서 팔아먹었죠.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당시에 독일 출신의 아주 유명한 언어학자가 있었습니다. 페른네라는 분인데요. 이 사람은 수십 개 고대 언어를 해독하는 아주 유명한 당대 최고의 언어학자였는데, 글쎄 이 사람이 아훈이 만든 위조 문서를 해독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뒤늦게 이 지역을 답사하고 탐험했던 오렐 스테인이라는 탐험가가 아훈의 위조 사건을 발견하고 자백을 받아냅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은 이 배경은 현지인들을 소모품으로 대하던 서양 탐험가들의 태도, 그리고 무자비하게 실크로드의 유물을 훔쳐가던 유럽 사람들이 원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잘못된 그러한 고고학자들의 모습이 있었길래 나왔던 것이 아닌가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유물을 위조할까 보면은 결국은 공명심과 명예심인데요. 어떻게 본다면 우리는
너무 고고학 유물로부터 자극적인 것을 바라는 우리 이 현대 사회의 사람들의 모습에도 그 원인이 있지 않나 합니다. 흔히 고고학계에서는요, 삼최증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최고냐, 최대냐, 최초냐, 이 삼최를 막 찾아요. 그래서 최초가 아니다, 가장 큰 게 아니다. 그럼 그때부터 관심들이 막 없어집니다. 핵심은 그겁니다. 유물은 무조건 최고라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은 대로 유물이 담고 있는 당신과 나, 우리 모두의 사람들의 역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소중합니다. 즉, 유물 자체가 아니라 유물을 만들어낸 사람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은 이러한 가짜 물건도 조금 더 적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